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주경입니다. 제21대 국회의 여성의원의 인원은 총 57명입니다. 15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한 자릿수. 그때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남아있고 이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텐데요. 그 중심에 이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12월 15일) 영등포구청. 2021년 영등포구의 사업들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예산 관련 긴급 당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국제 설계 공모 예산 7억 5천 올라갔는데 그 확정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 인사말 하기 전에 박수 한번 좀 치고 한 거. 이날 당정회의에는 김영주 국회의원, 최현희 영등포구청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그리고 치료제, 그리고 또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런 코로나 관련된 민생에 관련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증액사업은 전혀 어떤 분야든지 증액사업은 된 적도 없고 또 교육 예산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하다 보면 서울시가 좀 어려울 거고 서울시가 어려우면 구청이 어려운데 영등포구청에 내년도 예산의 가장 그 현안에 대한 거를 좀 간략하게 듣고 싶고. 이날 긴급 당정회의에서는 김영주 국회의원이 유치한 2021년 영등포구의 핵심 사업들에 관한 보고와 실행 방안들이 치열한 토론들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등포 2021년도 사업이 가장 많은데 우선 그 사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예를 들면 영등포역 쪽방촌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매매 직결업소 거기에 대한 진행 것도 했고, 금년에 서부간선도로하고 제물포길이 개통이 됩니다. 거기가 개통이 되면 내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실개천 그 부분도,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구청하고 유익한 회의를 했습니다. 슛 잘 쏘는 14번 포워드. 농구 명문 무학여고의 전성기를 쓴 농구선수. 은퇴 후에 운동선수 출신 은행원으로 변신. 탁월한 일솜씨로 2년 만에 우수행원으로 성장한 은행원. 하지만 몸으로 경험한 은행의 남녀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선택한 노동운동의 길. 여행원제 폐지, 보육시설 설치 등 맨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다. 1995년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최초의 여성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노동운동가. 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위해 2004년 사무직 노동자 출신 첫 여성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서울 영등포구 갑에서 내리 당선한 4선의 국회의원.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국회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관록의 정치인. 오직 영등포의 발전만 생각한다는 김영주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작은 일도 꼼꼼히 하나하나씩 챙기면서 이 유권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상당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10년 딱 됐습니다. 이제 10년 되는 해인데요. 일단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이제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고, 물론 이제 일할 때는 정말 엄격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지역 일도 하시고 국회 일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4선 의원이시는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초선 의원님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하시고 특히 우리 영등포의대는 정말 앞뒤 안 가리시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장생활 외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챙겨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항상 대해주시고요. 영등포 주민이라서 이름이 영주. 영등포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갑 김영주 국회의원.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김영주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뵀어요, 정말. 네, 저희 국회 24시의 1회 출연자이시기도 한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래가 지금 몇 해가 됐나요? 벌써 한 3년이 정도가 됐죠? 3년 정도나. 그러면 시작을 제가 첫 발을 잘 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요새 잘 지내진 못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정말 코로나 빨리 퇴치하고 우리 국민들 일상으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얘가 그렇게 끈질기게 좋다고 안 나가네요. 그렇죠. 네. 뭐 여전히 바쁜 나날들 보내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우리 김영주 의원님 너무 네.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의원님의 바쁜 짬을 비집고 들어가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실까요? 그러시죠 뭐.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먼저 인터뷰 전에 손 네. 소독부터 진행하고 그럴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죠. 그렇죠. 네, 손 소독하는 거는. 여전히 코로나가 잡히질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러게요. 네, 뭐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좋다고 우리 교수를 안 떠나려고 그러는지 그러게 모르겠어요. 말입니다. 예. 네. 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네, 의원님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저희가 좀 토크의 합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간단한 이심 전심 게임입니다. 제가 네. 제시어를 드리면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 참치. 하나 둘 셋. 돼지고기. 아, 맞아. 좋습니다. 돼지고기. 아. 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농구, 축구. 하나, 농구. 네. 내가 빨랐다. 빠르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작인데요. 하나, 둘, 셋 하면 하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이게 네. 안 맞죠. 두 손이 이제 안 돼. 네, 제가 한 손에 들고 있어서 네. 오늘 대화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네.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첫 번째로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무학여고 14번입니다. 사실 이 키워드에는 네. 한 가지가 좀 빠져 있어요. 바로 농구 선수라는 키워드인데 스포츠인 출신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21대 때 우리 우생순의 주인공 이모경 맞습니다. 핸드볼 네. 이모경 선수가 그것도 지역구의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엄청 기운이 나는데 그동안은 외롭게 네. 선수 출신의 그 비례대표는 좀 있었어요. 뭐 이혜리사 선수라든가 네. 뭐 이렇게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역구를 하면서 정치인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제가 아마 최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농구 선수 생활은 어떻게 좀 시작을 하셨을까요? 저는 지금 남들이 좀 말랐다고 해요. 근데 내 평생 지금이 제일 살쪘을 때예요. 그러니 그 청소년 때 얼마나 말랐는지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일자로 3다리.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내 짝꿍이 농구 선수였고 그리고 제가 뜀박질을 아주 잘해요. 그 짝꿍이 농구하는데 가끔 체육관에 기웃거리다가 스카우트 됐어요. 친구 딸을 강남 간다고. 네. 그 체육 선생님이 너 농구할래? 그래서 한번 그래서 중간에 해서 동급생들한테 배웠어요. 같은 동기들한테
그 친구들 시합 가면 난 주전자 들고 농구공 들고 이러고 한동안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네. 네. 당시에 그 14번 농구 선수로 굉장히 좀 유명하셨더라고요. 국가대표 박신자 선수가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14번이 온 거는 아니고 이제 내가 주전으로 뛸 때쯤 돼서 선택할 번호가 이제 왔을 때 내가 14번을 얼른 가졌죠. 네. 이후에 이제 졸업 후에 실업팀으로 당시 서울 신탁은행의 선수로 생활을 하시다가 3년 만에 부상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이때 네. 얘기도 좀 해주세요. 부상도 있었지만 그 우리 무학여고는 그 공립학교라서 그 낮에 수업을 다 하고 저녁에 야간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연습량이 적었어요. 그런데 실업팀을 가니까 그 체력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상도 잘 당하고 체력에 그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3년 만에 은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은행 업무에 나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해서 이제 소속 은행에 배치가 되신 건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가서 보니까 다들 지금이야 다 전산을이 됐는데 그때는 주판 놓고 저는 그 인문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주판도 못 메우고 부기도 모르고 돈 쉬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내가 갔는데 지점장이 나 앞에 세워놓고 은행 본부에다가 전화해서 운동선수를 또 보내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모욕적인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업무를 안 줬어요. 그 대신 업무를 안 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주판 배우고 돈 쉬는 거 배우고 내가 그때 은행 실무 기초를 한 달 동안에 다 배웠죠. 정말 계기가 된 노력을 거예요.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년 만에 그 지점에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직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비법이 뭔가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분 먼저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날에 일어나는 일을 다 정리를 해놔요. 고객들 부분. 고객들 기억을 특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걸 다 메모를 해갖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했어야지. 미련을 팔았죠. 그때 1년 6개월이면은 이제 인사이동 로테이션이 됐거든요. 다른 지점으로. 근데 제가 그 지점에서 5년을 있었어요. 오는 지점장마다 인사이동 유보시켜서. 그게 운동선수 했던 그 기질. 왜냐면 처음에 한 달 동안 업무를 안 줬던 그 모욕감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친절하게, 더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거 생각하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점에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성.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지 짐작이 좀 되는데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듣기 위해서 키워드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골라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뽑아주셨는데요. 노조 20년입니다. 은행의 이제 일에 좀 익숙해질 무렵 의원님에게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행원 사건인데요. 여선생, 여학생, 여행원 이렇게 좀 호칭 앞에 늘 성별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학생, 여선생은 여자를 가리키는 의미의 여자가 붙었는데 여행원은 그냥 그 직급을 구분하기 위한 호칭이었어요. 그것도 몰랐는데 여행원에 내가 이제 3년 농구를 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은행에 복귀해서 그 다음에니까 4년 차가 됐는데 갓 들어온 1년 차 남자 행원에 보조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지? 그리고 이게 은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행에서 그 우연한 기회에 노동조합에서 이제 실시하는 그 여행원들만 모아놓고 노동교육하는 데 갔어요. 여러분도 깨나라. 여러분들은 늙어 죽어도 은행에 대리도 될 수 없고 책임자죠. 그리고 당신들은 승진고시도 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행원 10년 차가 남행원 3년 차보다 월급이 적어요. 그리고 여행원들은 5급이 되면 1년에 호봉이 1,000원씩 올랐는데 당시에 남자는 5,000원씩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았는데 그 노동교육 갖고 갔다 오니까 내가 그 좀 떡잎이 좋았는지 노조에서 찾아와 갖고 노조를 해라.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몇 년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게 노조 활동까지 하니까 제가 노조 활동을 네.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출산을 하느냐고 지금 휴직 제도가 있지만 그땐 휴직 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임부복도 없어요. 그 여행은 옷을 가운을 고무줄 달린 옷을 만들어서 임부복으로 입으면서 딱 그 60일만 쉬었어요. 그러니까 2달을 쉬고 출산 휴가를 하고 딱 나왔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은행 한 8년 차쯤 됐거든요. 네. 그 들어온 지. 그야 말 맞다나 가기 전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여신. 지금 여신이 뭐냐면 돈 빌려주고 네. 돈 받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참이 하는 자리예요. 그 업무를 보다가 들어갔는데 내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갓 들어온 남자 행원 옆에 옛날에는 은행에 가면 옆에 가게에서 급히 오면 돈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때 10,000원짜리 갖고 오면 1,000원짜리 10개, 동전 갖고 오면 5,000원 막 바꿔. 거기서 돈 쉬고 돈 바꿔주는 데를 그 자리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조를 내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좀 그 공로로 1996년이죠. 국민 포장까지 받으셨어요. 뭐 이런 훈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덕분에 은행에서 남녀 차별이 사라졌다는 뭐 그런 전환점이 됐다는 점에서 좀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87년도에 정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을 하는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빠졌었어요. 그냥 남녀는 평등해야 된다 선언법. 똑같이 일을 하면 똑같이 월급을 주고 똑같이 월급 받으려면 승진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단체 막 정말 조직화해서 따라다녔거든요. 그래 갖고 그 87년도에 남녀고용평등비 제정이 되고 그 이듬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이제 다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훈장은 그때 보니까 만 45세가 돼야 국민 훈장을 받지 45세 미만은 훈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은 지금 같은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아깝게 포장 받았어요. 네. 후배들이 네. 같이 했고 네. 그 선배들이 같이 했고 시민단체 여성단체가 같이 해갖고 우리가 성과를 이룬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의 힘이 있었기에 그럼요, 가능했던 그럼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의원님과의 이야기가 좀 흥미진진한데 계속해서 한번 다음 키워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키워드입니다. 직접 또 불러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보고 복잡하면 안 드리려고. 3번째 키워드,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정치권 얘기를 하시네요. 네, 이제 사실 이런 키워드가 나올 만큼 의원님께서는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사실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여성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21대 여성들이 그 우리가 57명이 됐어요. 네, 가장 맞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 17대 국회의원 될 때 그때부터 16대부터 비례대표 홀수에 여성이 들어가기 전에는 비례대표도 각 당에 1명, 2명. 그래서 여성 의원이 300명 국회의원 250명일 때도 있었지만 그때 여성들이 2-3명. 여성들이 왜 못했냐면 여성들은 학연, 혈연, 지연 거기에 굉장히 약하기도 하지만 또 계보. 저는 농구선수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무직 노조 지금은 정의당이 있어서 노동조합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17대에 노동당이 생기면서 노동당이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도 현장 노조 출신이지 사무직 노조 출신은 제가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톨이죠 뭐. 그리고 전 농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안 가고 바로 실업팀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방송통신대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와보니 방송통신대 출신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로서 하는 게 낫지 선배들 뭐 따라다니면 좋기는 하겠지만 항상 그 외톨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스킨십을 많이 배웠어요. 남자 의원들, 후배 의원들, 여성들한테도 같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계보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토론회나 원하는 활동하는데 내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정치를 네. 했죠. 그럼 제가 이쯤에서 좀 깜짝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2002년 정치에 입문하시게 되던 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정치계에 입문을 한다 안 한다? 지금으로 하면은 한다. 왜냐면 네. 그때 제가 이제 99년도에 새천년 민주당 발기인하면서 창당 추진위원으로 들어왔는데 네. 제가 3번 거절했어요. 나 정치 안 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정치권에서 하는 말씀이 당신이 남녀고용평등법 제정해달라고 국회 쫓아다니지 않았냐. 그 당시에는 비례대표하고 사실은 4년만 할 생각했었어요. 네. 대부분 비례대표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4년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역구 의원들 보니까 그 지역의 선택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문화 환경,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이 바뀌는 게 막 보여요. 그래서 당에다가도 여성이 비례대표만 하고 4년 누리다 가는 게 아니라 여성도 도전을 해서 당에다가는 빚을 갚고 지역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해갖고 도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히 정치했다는 생각 많이 들죠. 서름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비례까지 해서 4선 의원 오면서 제가 우리 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약속한 공약들이 하나하나 실천되는 거 보고 헌법 기관으로서 내가 법을 만들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노력한 만큼 국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곳이 국회라는 생각에 그때로 돌아가도 정치를 참 다시 잘하겠다 하는 생각에 할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이 지금은 외톨이가 확실히 아니신 게 정말 엄청난 친화력으로 동료 의원들 또 우리 주민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저는 지금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전통시장을 명절이면 꼭 가요. 네. 추석이나 구정이나. 정치를 하면 사실 그 시장에 다 해야 상인들 100명, 200명도 안 돼요. 거긴 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서민들의 생활, 그리고 이 경제,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전통시장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아직도 저를 행당동 아가씨 농구할 때 나이 드셨는데 제가 농구할 때 행당동에 있었던 걸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영주씨 그러면은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는 못 갔는데 마스크 쓰고 갔는데도 일하시다 말고 나를 꽉 껴안아 주셔요. 내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항상 정치인도 정치 시작하기 전에 특히 나는 주부였고 며느리였고 어머니였어요. 그럼 내가 끝나고 나면 주부랑 며느리는 못 되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주부랑 엄마 자리로 그대로 가는 거면 항상 내 정체성을 잃지 말자. 그런 정치를 하다 보면 내가 불편했던 걸 개선하는 정치. 다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노조에 있고 농구선수 했고 은행원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당신은 국회의원 나보다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얘기 해드려요. 그럼 맞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화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고 내가 그분이다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네. 이쯤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또 별명 부자세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무시무시한 별명들이에요. 김조직, 영등포의 주먹, 영주. 어떻게 이런 별명들이 붙은 겁니까? 그러게요. 내가 이제 누가 이행시를 써서 영등포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영등포 주인은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영등포 주민 하겠다니까 너무 아니다. 그럼 내가 영등포 주모 할게. 근데 왜 영등포 주모 아니에요? 옛날에 주막집이 배고프면 밥 주고 피곤하면 재워주고 술 고프면 술 주고 서민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잖아요. 그랬더니 정치하면서 내가 이제 남들이 카리스마가 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모가 아니야. 주먹이야. 그래서 왜 영등포 주먹 이래갖고 영등포 주먹이 그래서 근데 좋지. 근데 주먹을 어디다 쓰냐? 의로운데 서민을 위한데 그리고 정부에다가 왜 영등포에 안 해줘? 주먹을 휘두를 때가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왜 안 해줄 해줄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개발해서 얘기하려다 보면 언성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너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네. 주먹입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만 남아있는데요. 네. 한번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어볼게요. 한번 살짝 먼저 보실까요? 아, 네, 이 얘기가 또 나와야죠. 고용노동부 첫 여성 장관. 2017년이었죠? 네. 정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노동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정권이든지 남녀를 떠나서 초대 노동부 장관은 동네 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초기에 힘이 있으시고 권력이 있으시고 공약을 지키는 데는 그리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모든 계층이 우리 분야의 공약을 지켜라. 그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힘이 없지만 노동계는 투쟁도 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정권이든지 한 6개월쯤 지나면 왜 우리랑 약속한 거 안 지켜주냐. 1년 지나면 길거리로도 나오고 막 그래서 초대 노동부 장관은 아무리 잘해도 동네북으로 얻어맞는 데거든요. 이렇게 좀 장관으로 취임하신 후에 또 할 일이 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고 너무 이야기 많았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었나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그야말로 맞다나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약자를 어떤 제도권에서 풀어야 되겠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이 감사패예요. 네. 고용노동부 공무원 직장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 내에 노조가 7개가 있어요. 네. 근데 대표적인 게 상담사 노조는 옛날에 상담사가 뭐 50년 정도를 근무를 하면 공무원으로 해주던 시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직급이 공무원인 직급이 있고 네. 또 무기계약직 직급이 있고 파견회사에서 온 직급인데 똑같은 일을 한 사무실에서 하는데 세 분류의 급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부류들은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연금까지 나오는데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연금도 없고 이분들은 뭐 교통비도 없고 중식대도 없고 제가 첫 출근하는 날 땡볕에서 그분들 있었는데 결국은 그 직급 다 이렇게 좀 통폐합해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하는 그건 부수적인데 네. 노동조합에서 역대 노동부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데 이렇게 감사패를 해준 게 내 처음이래요. 네.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고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죠. 네. 그리고 행복지수도 제일 낮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로사가 많은 거는 근로시간이 많은 거고 가로사가 많기 때문에 우울하고 우울증이 많으니까 자살을 많이 하고 이게 다 근로시간하고 이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하는데 그냥 정부가 밀어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 정부하고 노조 네. 그리고 또 노조도 양대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게 그 옛날에 노사정이라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라는 데를 통해 갖고 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주 52시간을 만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언론에 엄청 하루가 멀다고 스타가 됐죠. 두들겨 맞느냐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 우리나라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80%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6개월 뒤에 이제 시행을 하는 거에는 300인 이상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인 이상은 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 1년 반, 6개월 지난 다음에 50인 이상 299명까지 하면은 그건 중견기업에 해당돼요. 네. 그리고 아직 49명, 50명 미만은 아직도 2024년에 돼야 실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완화해가면서 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주 52시간 때문에 망한 것 같이. 그렇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주 5일 근무제 할 때도 그랬던 걸 제가 경험 삼아서 어렵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 52시간 이제 그 2024년이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은 다 주 52시간을 지켜야 돼요. 네. 의원님께서 이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직접 추진하셨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인데요.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고용노동부의 이제 산하기관을 별도의 정부 기구죠. 네. 그게 그 산재만 전담하는 이제 청을 만들려고 했던 거는 제가 노동부 장관 임명장 받을 때도 대통령께서 장관 되면 가장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냐 이렇게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재를 줄여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국이 담당하기에는 우리나라 모든 전국의 그 사업장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산업재해 담당관이 있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있어요. 그럼 직제가 근로감독관이 이 순환이 돼요. 네. 순환이 돼서 보직을 맡았다가 다른 업무도 맡고 발령도 나고 이러니까 이런 걸 전담하는 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장관에서 들어오면서 법을 내놨는데 이게 20대가 끝나면서 그냥 폐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21대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 첫 1호 법안으로 다시 냈어요. 그런데 정부가 끄떡도 않고 그냥 이 법을 계류시켜놨다 없앨 생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당에서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했는데 그 중대재해법은 결과에 대한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벌보다는 먼저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보니까 내가 법안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지금은 이거를 청와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당정청에 고위당정 회의를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 법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2023년, 왜 2023년으로 했냐. 2024년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이 되니까 노동 강도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23년에 산업안전청을 신설을 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그전에는 고용노동부에다 산업안전본부를 만들어서 여기서 산재를 전담하는 본부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정책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들을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는 정치는 삶의 일부고 그리고 정치를 정리하면 정치는 생활이다. 저는 17대부터 일관되게 생활정치를 하겠다 그랬어. 그럼 추상적인 거 아니냐? 생활정치 다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생활정치를 한다 그런다. 나는 그렇지가 않다. 생활정치는 딱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생활정치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해서 뭐가 급하고 내가 불편하면 우리 주민도 불편해요. 그래 그중에 가장 우선은 젊은 사람이 영등포를 떠나지 않는 영등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요. 근데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양천이 우리보다 조금 늦게 도시가 되니까 틈만 되면 돈만 되면 양천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환경 개선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좋은 선생님들은 공립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시설이 좋으면 교통이 좋으니까 다 오셔요. 그래서 학교 환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등포가 옛날에 역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 전통시장이 많아요. 옛날에 병원이나 약국이 많았어요. 제약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품 냄새가 많고 전통시장에 그러니까 악취 같은 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17대에 내가 악취 방지법 그것도 악취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자체가 그거를 해결해 줘야 돼.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드는 개정을 한 거죠. 그렇듯이 저에 대해서는 학교 환경, 문화, 또 이 교통 이런 게 결국은 생활이에요. 그 개선하는 게 생활정치. 네. 이렇게 의원님의 좀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의정 활동도 저희 국회 24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5일 국회.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시기 전까지 북미가 협상을 재개했을 때 양측이 각각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에 관련 어떤 형태의 접근법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의 접근법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의 최종 단계, 최종 모습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 또는 2개 정도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단계적인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걸 한번 미축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국민들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선은 북미 간의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협상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대한 그 양국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북미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 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부의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이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이든 그 대통령께서 정통적인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그 한미 관계, 북미 관계 이런 거를 그 국익에 의해서 또 대한민국의 안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제가 앞서 정통적인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 누구보다 깊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퇴근법, 저녁이 있는 삶,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모두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후에 생겨난 말들입니다. 노동시간이나 과로사 문제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큰 문제인데요. 해결 방안을 위해 누구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김영주 의원. 과연 그녀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민주당 내 현안과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현재 이제 외교통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이 독도 전시관을 확장, 이전하는 사업을 또 추진 중에 계시다고요? 네. 제가 사실 외교통일위원회는 처음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뭐 한미관계, 여러 가지 그 국제 외교를 그냥 수박 겉핥게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자. 국정감사 때 네. 그런 쪽에 제가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찾아낸 중에 하나가 독도고 특히 일본이 미국에 로비하는 문제, 네. 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일본이 그러면 우리 독도를 자기네 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19년도에는 일본 국회 옆에 한 180평 되는 그 공간에다가 다케시마 전시관 해갖고 일본 거를 한국이 뺏어갔다,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 수학여행, 대학생들, 그 일본 국회가 신뢰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본 그 국민들이 다 그 다케시마라는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돼 있나? 가서 보니까 서대문에 아주 정말 찾아가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 한 20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를 우리도 집중적으로 국립하자. 네. 그래서 국립 독도 전시관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겠다고는 해놓고 제가 그 마땅하게 급히 서둘러야 되면 공간 200평에서 300평 공간을 하려면 보면 토지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마침 우리 지역의 타임스퀘어 제가 야
이 정도에다 우리 독도 국립전시관을 놓으면 우리 홍보하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젊은 그게 좋겠다 했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장이 또 흔쾌히 우리 그 독도 전시관을 하고 영등포도 내가 역사 전시관이라든가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걸 하자 했는데 그 정부가 국립이라는 걸로 예산을 줬는데 교육부 산하에 그 동북아재단에서 하니까 이거를 국립전시관 하려면 또 법을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국가전시관 같이 하는데 지금 예산을 정말 어려웠어요. 내년에 100억이라도 주는데 올해 절대로 1억도 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급히 하느냐. 근데 이게 쪽지 예산이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올렸고 예산 결산 전체회의에서 올렸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는데 마지막 방망이 치는 날 새벽에 그래서 결국 41억 원을 그 확보를 했고 그리고 서울시에 12억 원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돈 그래서 50억이 넘는 거를 갖고 지금 코로나만 조금 안에 설계난 이 테이프를 끓여서 지금 다 해서 설계까지 거의 지금 완성 단계라 금년에는 우리 그 영등포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독도가 이랬다. 역사관도 만들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그래서 생겼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영등포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의 지역구죠. 소개 좀 해주시죠. 영등포 제가 태어날 때 영등포 주민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영주.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영등포를 선왕권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주민들이 그 의욕만 갖고 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서울의 선왕권의 중심에 그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착안한 게 도심 지역에 있는 종로나 강남에는 문화공연장이 있어요. 근데 영등포는 문화공연장이 없어요. 서남권의 그 인구가 서울의 딱 30%가 서남권에 살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보기에는 너무 1년 내내 다 공연이 다 꽉 차 있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리상 8년을 설득을 해서 더 이게 쉽게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가 4,000평의 기부 체납지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원래 공공용지로 바꾸는데도 좀 어려웠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여야 관계없이. 그래서 동은 물레동입니다. 근데 제가 다 이렇게 도보로 걸어봤어요. 영등포역에 쭉 가서 타임스퀘어 입구에서 나오면 거기서 딱 5, 6분 거리예요. 물레동에서 6분 거리예요.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 5호선 그 영등포 시장역에서 딱 걸어오면 한 7분 거리니까 영등포의 중심에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그 굉장히 좋을 거고 올해 세계 공모 그 설계 공모 예산이 확보됐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올해 설계 공모가 가는데 아직 타당성 조사가 행안위에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게 나오면 내년에 이제 설계비 예산에 포함이 되면 착공이 이제 저는 올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조금씩 늦어지는데 그러나 2024년도 완공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게 그거를 차질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많은 또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공공개발과 또 40층 주상복합 건설 이 진행 상황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그게 아마 영등포 주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프고 속상해하시는 부분이 영등포역에 딱 내리면 그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쪽방촌이 2평, 4평 그렇게 아직도 서울에 그래서 영등포 하면은 사람들이 아직도 못 사는 동네 영등포역 뒤에 쪽방촌 물레동 쪽방촌 이 인상만 갖고 계셔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걸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공공시설에 그 4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임대에 계신 분들을 다른 데로 내쫓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에 모실 수 있게 그걸 진행을 하고 40층짜리 영등포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25층 이상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 외에는. 근데 거긴 40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영등포 관문 영등포역 주변으로 그게 많이 개발이 될 예정이고 네. 지금 이제 보상 단계로 서울이 국토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맞물려서 성매매 직결소가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 땅이 개인 소유 땅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국가나 지자체가 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장 지역들이 다 철공소들이 사실은 공장 기능도 못하고 있어요. 그 주차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히 거기 토지주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제 SH 아파트 여러 가지들이 다 논의를 해서 1차로 비공개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네. 아주 제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민간 개발을 하게 해주겠다. 공공 개발을 하면 거기에 기부 체납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간섭이 있는데 거기는 개발을 하되 기부 체납을 받지 않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되 정부는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가 해주는 그거를 지난번에 공청을 했다는 걸 말씀드려서 그게 이제 개발이 되면 영등포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내가 정말 이것만은 마음먹고 추진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하겠다면 선거법에 걸려요. 근데 제가 공약한 거를 매니페스토 상도 받았고 저는 내가 큰 정치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장관까지 한 게 그보다 더 큰 정치하면 뭐 대통령 하려고 그러냐? 네. 이러는데 어떤 추상적인 공약보다는 내 주변에 정말 세종문화회관 같은 내가 그런 공약할 때 제2예술의 전당을 유치하겠다 할 때 그게 20대 공약이었거든요. 네. 주민들이 기대는 하면서도 설마 하셨대요. 근데 8년간 노력해서 이뤘듯이 제가 이번에는 밝은 영등포 그리고 도심숲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선유고가를 철거해서 그 부분을 환하게 이제 우리가 코스트코 사거리라고 하는데 거기가 고가 때문에 얼마나 낙후가 돼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이 정말 20년 만에 거의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옛날 그보다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그땐 떨어졌지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 영등포의 모든 학교의 체육관 하나씩을 다 가고 급식시설 그리고 학교 환경을 서남권에서 가장 좋은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가장 좋은 이런 학교 시설을 만들어서 젊은 엄마들이 영등포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노릇해라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간섭을 해서 영등포가 발전하는 영등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당서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설계도를 보니까 거기 체육관이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내가 교육부총리한테 강당을 만들 예산을 갖다 놨는데 다행히 서울시에 우리 김정태 시의원, 최우시 시의원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그것도 100억 이상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좀 올려서 주차장도 만들고 도서관, 체육관인데 도서관이 그냥 밖에서 아이들 우리가 외국 가면 이렇게 계단식 도서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설계도가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 정치를 내가 약속한 공약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런 활동을 해나가고 그것도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좀 차분하시지만 특유의 또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의지를 지탱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운동 스포츠맨십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은 정정당당하다. 그걸 스포츠맨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포츠인들은 정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같이 겪어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그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남산 팔각정까지 뛰면 땀으로 다 젖는데 2분도 안 돼서 얼어요. 네. 그 추위, 그리고 한여름 뜨거운데 우리 무학여고 운동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벌 받으면 거기를 50바퀴씩 뛰어요. 그 한여름에 햇빛에만 1, 2분만 있어도 그러면 그날은 얼굴이 다 벗겨지고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게 체력을 갖춰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인들은 체력이 우선은 뒷받침해줘야 되고, 그리고 정신력이 뒷받침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흰 도화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4년 후에 그림들이라고? 그림은 아니고요. 네. 우리 지역 구민들, 주민분들에게 4년 후에 나 김영주는 이런 의원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문구가 있다면 좀 한번 적어 주시죠. 네, 이거 한번 들어주실까요?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 2024 김영주 아직 변하지 않았네 역시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어떤 의미인가요?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하는 얘기가 초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혹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쉬고 싶고 그리고 나도 여행 가고 싶고 이제 대부분들이 시작할 때는 한 표가 소중해서 주민들 막 하는데 그 많은 주민들께서 아유 선거 때만 반짝이고 이런 얘기를 정치인한테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도 역시 김영주는 아까 의리라고 얘기했는데 의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일관성 있다는 걸 의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았다. 아 바빠서 못 오겠지. 그리고 지금 여기 안 오면 또 어딘선가 일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렇듯이 제가 나중에도 정치를 끝낼 때까지도 아 역시 변하지 않았어. 우리가 잘 뽑았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24시 김영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정말 주민들한테 그 인사드릴 기회도 없고 소식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도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의정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함께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영등포 시대를 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파이팅!